네, 오늘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 관련 특히 공정경제에 대한 강조가 눈에 들어왔는데 국회에서는 그쪽 분야의 가장 핵심 상임위라고 할 수 있죠.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전화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오늘도 일정이 많으셨다는데 쪼개주신 점 우선 먼저 감사드립니다. 먼저 양해를 구할 것은 인터뷰 도중에 제가 기침 재치기가 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잘 알겠습니다. 너무 심각해서. 네. 컨디션도 안 좋으신데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아마 저희 시청자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이 다 양해해 주시리라고 믿고 기침 나오면 참지 마시고 시원하게 하십시오. 오늘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 물론 보셨죠? 네. 총평을 좀 일단 부탁드릴까요? 국민들한테 소통하는 대통령으로서 진솔한 모습으로 다가갔다. 아주 강한 인상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말 가뿐 없는 드라마라고 맨 처음에 사람들이 좀 불안해하는 구석도 있었는데 실제로 대통령이 질문 하나하나마다 자신감 있게 또 진솔되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대통령이 국정 전반에 대해서 확실하게 장악을 하고 있고 이해를 하고 있고 깨닫고 있구나 하는 믿음이 갔고요. 그래서 뭐 이런 기자회견을 연두에 한 번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과의 대화 형식이든 아니면 뭐 미국식으로 뭐 한 매주 월요일 날 그 노변 정담 형식으로 라디오를 통해서 한다든지 혹은 뭐 자주 해가 언론과 접촉하는 기회가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역시 경제가 말씀하시죠. 대통령의 말씀은 다른 어떤 분의 말씀보다 스피커가 크거든요. 그렇죠. 볼륨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대통령이 한 말씀하면은 모든 국민이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변인이나 정부 관계자를 통해서 혹은 국무회의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보다 일문일답을 통해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준다고 하면 국민이 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예. 아마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처음 시도해서 효과가 크지 않았나 싶은데 그 노변 정담이었던가요? 예. 우리도 뭐 한때 이명박 전 대통령도 했었고 그때는 뭐 지금과 물론 상황이 다릅니다만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좀 더 다각적인 소통을 좀 더 자주 해서 정책을 놓고 가짜 뉴스나 어느 한쪽에서 헐뜯는 그런 것에 현혹되지 않고 정책 생산 및 집행자와 그 정책의 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이 직접 소통하는 채널과 기회를 좀 더 늘리자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역시 이 경제가 최대 화두였습니다. 조금 전 뉴스 브리핑에서도 들으셨지만 경제, 뭐 혁신, 성장 이런 것들이 30번, 20번 이런 정도로 언급됐고 작년 기자회견문에 비해서는 현격히 드러났는데요. 특히 대통령께서는 공정경제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활성화돼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관련 핵심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공정경제 관련 법의 제정이나 개정을 위해서 어떤 점을 지금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계시는지요? 지금 국회에는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정부 입법 발의도 있고 민병두 입법 발의도 있고요. 또 개별적으로 제출된 부분도 있습니다. 한 10개가 넘는데요. 지금 이 문제와 관해서 일단은 그 여야 경제계가 좀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토론회 등을 통해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간극이 있습니다만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경제계가 내놓은 그 이견도 보면 한 5개 정도가 있는데요. 전속고발권 폐지랄지, 그다음에 그 일감 몰아주기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제재를 갖다가 좀 완화해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토론해 보면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선 이 문제에 관해서 사회적인 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뭐 다른 법도 다 필요한데 사법개혁, 뭐 선거법 개정, 또 유치원 3법 다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좀 이게 좀 늦어졌거든요. 관심도에 있어서 좀 밀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문재인 제이노믹스라고 하는 것이 공정성장, 공정경제하고 혁신
성장하고 혁신 성장하고 소득주도 성장이 한 묶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소득주도 성장은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이제 시작을 했단 말이죠. 바로 출범한 다음 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갖다가 가서 선언한다든지, 예. 또 최저임금을 16.5% 인상한다든지, 이런 아주 과거에 비해서는 놀라울 정도의 어떤 변화가 있었는데, 네. 반면에 공정경제나 혁신성장은 좀 늦었단 말이죠. 혁신성장은 작년에서야 처음으로 제재개혁 5.14+법이 통과됐고, 올해 2월에 개인정보 보호 관련 3법이 통과될 예정이고요. 공정경제는 작년에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네. 이것이 이제 화두라고 이렇게 의제를 던졌지만 사실은 좀 관심에서 밀렸어요. 이 세 가지가 하나로 갈 때만 사실은 문재인 경제학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예. 속도가 똑같아야 되는데 어떤 거는 토끼 걸음처럼 빨리 쫓고 어떤 거는 거북이 걸음처럼 느리게 걸은 것처럼 이렇게 보였던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은 이 속도를 갖다 조정을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혁신경제랄지 혁신성장할지 공정경제의 보폭을 좀 빠르게 함으로써 이 세 가지가 하나의 유기체에서 제대로 결합하게 하자. 그래서 이제 강조점이 달라진 것이죠. 예. 그러나 자꾸 이제 언론에서 그러면은 소득주도 성장은 포기한 거냐, 방향을 바꾼 거 아니냐, 자꾸 이런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은 포기했다고 선언해라 이렇게까지 막 발붙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제이노미스를 갖다 위반하고 또 그것을 체계화한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원래 그 세 개가 한 묶음인데 당신들은 그 어느 하나만 소득주도 성장 하나만 제이노미스로 갖다가 이렇게 치부하고 또 소득주도 성장도 그중에 최저임금 하나만 치부하고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프레임을 갖다 씌우고 이데올로기적 공격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세 가지가 함께 비슷한 속도로 나가야 한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점도 있었고 언론에서는 특히 그 부분에 관해서 공정치 못한 보도가 많았다는 것 지적하셨고 일부 자성해야 한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 촛불 정부 출범하면서 재벌 개혁에 대한 기대가 매우 컸다는 건 위원장님께서도 물론 익히 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예. 횟수로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3년 차에 접어드는데 왜 이렇게 재벌 개혁 더딘가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촛불혁명은 압축하면 공정입니다. 정의. 예.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이런 게 있지만 사실 공정경제, 공정한 사회, 공정한 정치 이런 거에 대한 요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대중이 체감할 때는 아마 가불관계랄지, 그러니까 불공정 거래, 사업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이 되는 것, 아마 이런 것들을 피부로 느끼는. 공정경제 피부로 느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열심히 일해서 10년간 1억을 저축할까 말까 한데 누구는 6개월 만에 집값이 2억, 5억, 10억이 떴다 하면은 사실 공정한 정제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촛불 정부 때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지만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이 부동산 문제랄지 이런 것들에서 공정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제대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재벌 개혁이겠죠. 근데 네. 지금까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요 팀에서는 주로 갑을 관계의 시정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예. 프랜차이저 가맹 본부의 갑질이랄지 하드오브이랄지 납품 단가 문제랄지 기술 편취 문제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많은 진전을 이룬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면 이제 시장 행위라고 합니다. 시장 행위의 민주화가 안 된 부분, 비민주화 이런 부분에서는 한 1년 6개월 동안 시정 조치를 해왔다고 저희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대부분 시행령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과가 있었죠. 물론 이제 입법으로 해야 되는 것 몇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만 그래야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재벌의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서는 입법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 입법안을 갖다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이것이 제출되었다고 한다면 발의되었다고 한다면 지지율이 막 80%대였을 때 예. 야당의 정신을 못 차렸을 때 예. 종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초기에 제출되었다고 한다면
아마 국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지지를 보냈을 거라고 생각하고 통과되었을 가능성도 높다고 봐요. 예. 이런 것들은 거스를 수 없는, 거역할 수 없는 제도적 변화이거든요. 네. 촛불을 완성하는 것은 법과 제도를 통해서 거스를 수 없는 변화를 갖다 완성하는 것이어야 하는 겁니다. 네. 가령 최저임금을 올린다든지 이런 거는 우리 정부가 아무리 빨리 올려도 그 다음 정부가 안 올리거나 하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거스를 수 없는 변화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거스를 수 없는 변화를 갖다 사회 곳곳에서 만들어내는 것은 재벌개혁이랄지 부동산 뭐 종부세랄지 혹은 이제 사법제도 개혁이랄지 이런 걸 텐데 이런 것을 좀 초반에 했었더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상당히 늦어서 왜 말씀 도중에 작년에- 죄송합니다만 대통령 지지율이 그렇게 높을 때 왜 예. 밀어붙이지 못했는지, 왜 실기했다고 보시는지요? 뭐 그거는 이제 정부 내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때 판단으로는 네. 과거 정부의 어떤 우리 이 잔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노무현 정부 때 어떤 잔상 같은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밀어붙이다가 사실은 우리가 엄청난 그 역공을 받고 또 축소되고 뭐 이러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런 어떤 이 트라우마 같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 때 문제력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했고 또 재벌개혁 문제 같은 경우 등등을 포함하여 좀 조심스럽게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을 놓쳤고 그래서 11월 30일경에 이제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재벌개혁 내용을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넘어온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지금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월 임시국회부터 이제 그 문제를 갖다 논의해야 되는 것이죠. 예. 임기 초기 예. 촛불 정부가 막 출범했을 때 물론 굉장히 그때 일거리가 많았죠. 예. 손대야 할 게 많았고 적폐청산부터 전 정부 이거 구조적 청산 그 과정에서 검찰력에 기댈 수밖에 없었고 물론 그때 놀았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사정은 예. 이해가 갑니다만 재벌개혁 말씀하신 대로 재벌개혁의 핵심은 공정경제를 이루자는 것, 즉 예. 정의라는 정의, 저스티스라는 것으로 수렴이 된다면 그때 한참 국민들의 지지가 어마어마하게 높았을 때 그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예. 발의가 됐고 그 힘으로 통과됐을 수도 있다라는 지금 위원장님의 말씀이 저희들로서는 좀 더 아쉽게 들리는 대목이어서 제가 아주 쉽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공개적으로 여러 번 얘기를 했고 네. 또 비공개적으로 또 정부 관계자들 만나서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최저임금을 16.5% 올리기로 했잖아요. 예, 근데 그 시행은 언제 됩니까? 2018년 1월 1일 날 시행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죠. 근데 정부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임대료 상한제입니다. 9%에서 5%로 낮추는 것. 네. 그건 7월 16일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7월 달에. 예. 최저임금은 인상키로 결정했을 때 7월 달에 할 수도 있고 정부가 출범한 5월 11일 날 할 수도 있었던 거죠. 바로 할 수도 있죠. 예. 근데 최저임금이 16.5%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몇 개월 후에 1월 1일 날 네. 시행되는 때에 정부가 12월 달에 시행령을 고쳐서요. 네. 1월 1일 날 똑같이 임대료 상한제를 9%에서 5%로 내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체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영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네, 네. 정말 이거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하는데 이 정부가 그거 갖다 확실하게 정리해 주는구나. 네. 선체험이 있고 난 다음에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사람들이 좀 그 충격이나 이런 것이 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네. 현 정부의 공정 경제와 소득주도 성장의 결합 관계, 또 공정 경제와 혁신 성장 간의 결합 관계를 이해하기가 쉬웠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아쉬운 거죠.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부 관계자들 만났을 때 그 당시에도 여러 번 얘기했고 또 공개적으로 가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다시 한번 쉽게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방주사 감사합니다. 효과를 거둘 수 있었음에도 그 네. 점을 조금 타이밍을 맞추지 못한 건 많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 말씀으로 듣겠고요. 예. 그 기업 지배구조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정도를 하고 정부와 청와대가 최근 들어서 강조하고 있는 게 우리 경제 체질을 바꿔야 되겠다. 여지껏은 빨리 뒤쫓아가는 부지런한 토끼, 그러니까 남들 카피해서 빨리 카피해서 선진국을 따라잡는 이 전략으로 여지까지 오긴 했는데
그건 이미 한계에 봉착한 지 제법 됐다. 이제는 우리가 이끌어가는 선도 경제로 바꿔야겠다는 말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이명박 정부 때도 나왔던 얘기 같아요. 제 기억에. 그러니까 수년 전부터 해온 말인데 옳죠. 그 방향이. 그럼 위원장 뭐 특히 경제에 밝다고 정평이 나 있는 민병두 위원장께서 우리가 선도 경제 국가로 가려면은 최소한 이 두 가지 것은 확실히 해야 되겠다. 꼽는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 우선 기업에서 할 일이 있겠습니다. 네. 기업에서는 이제 개념 설계를 우리가 못 한다고 하잖아요. 범용 기술만 있고. 예. 사실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랄지 철강 또 자동차랄지 조선 이런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으로 우리가 이제 일본이 내어준 자리를 갖다가 우리가 인계받아서 세계적으로 이제 강국이 되었습니다만은 이제 그걸 갖다 중국한테 내주게 된 거는 네. 그 다음에 고부가 가치화를 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특히 뭐 조선산업 뭐 이런 것들 뭐 그렇죠. 다 이제 그렇죠. 그 개념 설계라고 하는 것, 범용 기술이 아닌 그 다음 단계를 갖다 모색한 것, 이걸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 갖다 한 10년 가까이 어떻게 보면 시간을 갖다가 잃어버린 것이죠. 이 문제에 관해서는 뭐 학계랄지 언론 또 정부가 누차 지적을 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뼈 아프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반성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기업의 못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국회나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혁신형 개방형 경제 구조를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우리가 현대나 삼성이 이제 세계적인 기업으로 클 때 중국이 부상하면서 그 용머리 위에 올라타갖고 우리가 이제 세계적인 어떤 기업으로 컸을 때 그때 같이 큰 것이 부품 회사들입니다. 계열사들이고 납품 회사들입니다. 스마트폰을 만들면 그 스마트폰과 관련된 수십 개, 수백 개 회사들이 함께 세계적인 기업으로 큰 것이죠. 예. 현대 기아차가 외국으로 진출할 때 그 부품 회사들이 수십 개, 수백 개가 함께 외국으로 나가면서 세계적인 회사로 성장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것은 폐쇄형 생태계인 거죠. 현대가 만드는 모든 부품을 사실 현대 계열사 1차 밴드, 2차 밴드가 다 제공한다면 예. 또 삼성이 만든 핸드폰의 대부분의 제품을 삼성 계열사 협력사들이 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가격 효과, 가격을 낮춰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요새 애플이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애플 같은 경우는 모든 부품을 사실은 계열사나 협력사가 아닌 세계 최고의 그 부품 회사들 걸 갖다 협력을 해갖고 그걸로 이제 완성을 해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직 계열화 시켜서 자기만 독점적으로 납품받고 가격 후려치는 그래 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애플을 한번 보자. 지금 아직까지 이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열린 구조로 만들려면 열린 구조로 만들어야 되고 열린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시장을 규율하는 공정거래법에 전부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은 기업한테도 지금 당장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나라 기업들이 부품 회사는 독립적으로 납품 회사가 아니라 독립적인 어떤 세계적인 회사가 되는 것이고 또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혁신적인 생태계를 갖다 만들어 가는 것이고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독이 아니라 그들에게 약이 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다 기업 스스로가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 정부 여당이 하고자 하는 것은 기업에 독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약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근데 그 약이 이제 지금 뭐 쓰다고 할 수 있겠죠. 우선 당장은 쓰겠죠. 그렇지만 이제 써야지 약 아니겠습니까? 개방형 체제로 가서 이를테면 지금 방금 후반부 말씀을 들으니까 독일의 보슌가 하는 회사 갑자기 이렇게 번뜩 떠오르네요. 이를테면 어느 한 군 벤츠, 뭐 BMW 거기만 속해 있는 게 아니고 그 자체로서 완결성과 독립성을 탄탄히 갖춘 부품 회사이자 자체 브랜드이기도 하고 세계 유수의 관련 업계에 경쟁력을 가지면서 납품도 하는 뭐 이런 체제로 바꿔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야지만 중소기업도 중견기업이 되는 거고 독립적인 회사가 되는 거죠. 자생력이. 지금처럼 OEM 방식이나 납품 형식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런 중견기업이 독립적인 세계적인 중견기업으로 계속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현대 삼성의 미래에 모든 것을 의탁해야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간단히 정리를 해보자면 기업들이 그동안 돈을 잔뜩 쌓아놓고 있었는데 한 10여 년간
보유하고 있는 현금, 뭐 유보율 이런 말 많이 했습니다만 그런 건 많았지만 막상 차세대 다음을 위한 핵심 기술 개발 꼭 필요한, 그러니까 개념 경제를 넘어서는 그 다음 세대를 위한 핵심 기술 개발에는 좀 소홀했다. 그래서 예. 아마 그 후과를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책적 차원에서는 개방형 경제로 좀 더 유인을 했어야 하는데, 물론 거기에 기업의 협조가 필수적이긴 하겠습니다만 정부 여당이 좀 더 강하게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조성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 네. 정리 잘하셨습니다. 아이고. 네. 그 기업 지배 구조 그리고 재벌 개혁에 대해서 아까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행령 그리고 프랜차이즈의 갑을 이런 문제,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그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갑을 관계 해소에도 참 중요합니다만 사람들 국민들의 기대에는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 현대, 삼성 등등등에서 우리나라 한 10개 재벌 또는 한 5개 재벌로 확 응축을 시켰을 때 그들의 세습 구조나 여전히 구태적인 그런 거 좀 어떻게 속 시원히 못 고치나 이런 심정적 불만 이런 게 좀 많은데, 그 뭐 정무위원회가 그걸 혼자 다 끌고 가는 그런 것은 물론 아닙니다만 경영권을 위협받는다 그러면서 재계가 늘 꺼내드는 카드 있잖아요. 상속세 인하해달라, 뭐 포이즌 필도 도입해달라 이러는데 정부 입장은 그거와 매우 다르고요. 그럼 그런 핵심 재벌들 어떻게 설득하거나 그들의 입장 변화를 견인해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중견기업 이하에 대해서는 사실 뭐 상장사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숫자로 보면 그분들이 그 상속세를 갖다가 감면해달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견기업에는 우리가 중견기업 이하에 대해서 상장사의 경우 우리나라 이제 상속세가 50%입니다. 일본은 55%고 독일도 50%인데 최대 주주로 상속이 될 때는, 그러니까 가업 승계를 할 때는 상속세가 30%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주식으로 이제 그 상속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주식을 매각하지 않는 한 또 상속세를 유보하는 것도 있습니다. 상속 증여를 갖다가.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주식으로 그 상속 증여를 받았을 때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주식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죠. 물론 주식을 낼 수도 있습니다. 주식을 내게 되면 경영권 방어가 힘들겠죠. 그렇죠. 근데 경영권 유지를 위해서 은행에서 주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갖고 그것으로 세금을 내게 되면 이제 수백억 정도의 이제 빚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갖다 이제 배당을 받고 월급을 받아서 이제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편법적인 이제 이 정형이 나오는 겁니다. 일감 몰아주기랄지, 내부 거래, 뭐 터넬링, 뭐 브랜드 수수료, 뭐 임대료,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부당한 이득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 부당한 이득을 만들어서 그걸 메꿔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견기업 이하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대기업에 대해서는 지금 대기업 같은 경우 지금 집중투표제 가령 이사를 갖다 선임할 때 한 번에 이제 이사가 2명을 선임한다고 했을 때 하나는 포기하고 하나로만 투표권을 모아서 하겠다. 이런 경우랄지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하는 거. 그러니까 이사를 다 선출하고 그중에 감사를 갖다가 그 초대주주가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감사위원을 독립적으로 분리해서 선출해서 경영의 감시, 민주적 그 투명성을 강화하자. 뭐 이제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대기업은 이럴 경우 공격적인 쇼텀 펀드의 집요한 그 공세를 갖다 버텨낼 수가 없다. 가령 현대 같은 경우 어떤 경우냐면 지금 그 쇼텀 펀드 지금 엘리엇에서 공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의 요구는 현대는 다른 계열사를 다 매각해라. 그다음에 현대는 지금 갖고 있는 사내유보금을 다 뭐 배당으로 돌려라. 뭐 이제 이런 공격이란 말이죠. 이런 공격에 대해서 현대 입장에서는 뭐 상당히 버겁다. 그 엘리엇이 2% 지분밖에 갖고 있지 않지만 롱텀 펀드들이 여기에 가세하게 될 경우 이제 힘들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저희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 우리가 우리나라 기업의 대기업의 어떤 경영권 방어를 갖다가 국회가
그것을 갖다가 지켜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나 그 반면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기업이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민주화랄지 재벌개혁이랄지 이런 요구들에 대해서도 그들이 성실히 이행할 때 우리가 어떤 접점이 있는지 두 가지 간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아무튼 검찰개혁이나 구체제 적폐청산 못지않게 재벌개혁, 제발 좀 속 시원하고 그렇게 해서 정의라는 게 정의가 이렇게 실현되는구나 이런 것을 체감할 수 있는 올해 그리고 임기 이 정부의 임기이기를 바랍니다. 많이 느끼고 계시겠지만 국민들의 여론이랄까요? 시청자들의 견해 대신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립니다. 잘 알아서 해 주시겠지만. 네. 마지막으로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 관련해서 이제 워낙 경제가 지금 중요한 때니까 주로 경제 얘기를 드렸고 외교 안보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고 인터뷰를 맺을까 합니다. 조금 질문이 깁니다만 들어주시죠. 오늘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워싱턴 포스트 서울 지국장이 초반부에 대통령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비핵화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이 상당히 의미 있는 예리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예. 그러니까 김 위원장이 생각하고 있는 비핵화라는 것과 한국이나 미국 또는 그와 국제사회를 비롯한 그러니까 한국이나 미국 등이 생각하고 있는 비핵화에 과연 차이가 없느냐? 둘이 그리고 있는 게 똑같느냐? 이런 질문으로 이해를 했어요. 근데 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조선반도 전체의 비핵화를 강조했습니다. 예. 아마 주한미군의 전략 자산은 물론이고 오키나와나 괌에 있는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핵 이런 것들은 유사시에 물론 지금 이걸 예로 언급 드리는 것 자체가 저도 불길하고 싫습니다만 언제든지 한반도 출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오키나와나 괌에 있는 미군의 전략 자산이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말한 조선반도 전체의 비핵화에는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오키나와나 괌 이런 것까지도 저는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대통령께서 그 워싱턴 포스트 서울 지국장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에 요구하고 있는 비핵화와 김정은 위원장이 생각하는 비핵화는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저는 질문과 답변에 약간 좀 초점이 어긋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이해하시는지요? 아마 다른 후속 답변을 통해서 보충 설명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북한이 주한미군의 철수를 원하지 않는다. 동북아 질서의 현상적인 고착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 하는 입장을 여러 번 확인했다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오키나와 괌 같은 경우 이제 그 문제를 갖다 얘기한다면 미국 본토에 있는 그 전략 자산도 하루 이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언제든지 한반도에 추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ICBM.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는 미국 본토에 있는 걸 갖다가 폐지하라는 얘기나 똑같은 거니까 아마 그거는 그 요구에는 오키나와 괌 이런 것들은 저는 포함되어 있지 않을 거라고 보고 이제 문제는 이 과거의 핵이 있고 현재의 핵이 있고 미래의 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래의 핵에 대해서는 사실은 북한이 이제 성의를 보인 것이죠. 몇 군데 대량 생산 안 하겠다라고 실험실을 폭파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성의를 보인 것이죠. 풍계리 폭파한 거 말이죠. 현재 핵은 핵 물질이죠. 이제 핵무기를 전환할 수 있는 핵 물질. 이런 데 리스트를 제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지 않죠. 그다음에 과거의 핵 이미 개발된 핵무기 있지 않습니까? 만들어 놓은 거. 어디에 20개가 있는지 그렇죠. 모르죠. 60개가 있는지 100개가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래의 핵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북한이 성의를 보인 겁니다.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무슨 얘기냐? 현재의 핵, 과거의 핵 다 내놔라. 빨리 벗어라. 이제 심지어 한때는 그 핵 과학자들까지 다 내놔라.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 거는 전승국이 아니라는 요구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핵 과학자들까지 내놔라 하는 것은. 옛날 우크라이나 핵 인력들은
어디로 옮기기도 하고 막 그런 적이 있긴 있었죠. 네. 예. 근데 이제 과거의 핵하고 현재의 핵에 대해서 미국은 그걸 다 먼저 내놔라 하는 것이고 북한은 무슨 얘기냐. 같이 동시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예. 대통령도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언급하신 것 같아요. 예. 서로의 그 오래된 불신이 있다 보니까 서로 어떤 순서 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다르다 얘기하는데 아마 2월 달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새로운 네. 상상력을 갖고 지도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지만 획기적인 그 전환이 예. 이제 실제로 이렇게 하나씩 그 성과를 보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에서 다른 기자가 대통령께 질문한 것을 제가 지금 그걸 다시 인용해서 민 위원장님께 질문을 중복으로 드린 거라서 예. 조금 복잡하셨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김정은 예.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밝힌 조선반도 전체의 비핵화 이거에 대한 좀 더 정확한 북한의 입장 이런 것들은 아마 북미 회담을 전후해서 좀 더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제 우려가 컸을 수도 있고요. 예. 뭐 긴 시간 컨디션도 대단히 안 좋으신데 걱정하셨던 기침은 한 번도 안 나왔네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올 한 해 고맙습니다. 예. 생산적인 국회 이런 걸 만드는데 좀 더 늘 그래 오셨듯이 앞장서 주시고요. 국민들의 기대가 많은 부분이 경제에 몰려 있기 때문에 확실한 한 칼을 보여주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꼭 바랍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도 모두 우리 이강용 선생님도 감기 조심하십시오. 네. 이번 감기 정말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군요. 지금까지 긴 시간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과 인터뷰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